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는 방송에는 슈퍼챗이 쏟아진다 이런 게 이제 요즘 정가에 진짜로. 와. 이거 완전 자부심 가지실 만한. 실제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이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팬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좀 말씀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진리라고 우리가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예전에는 근데 이전에는 이제 진리라는 게 어디 그냥 바깥에 있어가지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뭐 인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식론이죠. 그렇죠. 한마디 방법 소설이죠. 방법 소설. 그렇죠. 데카르트 방법 소설. 요즘은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거야? 데카르트의. 요즘은 진리라는 게 니체 이후에는 그 신이 죽었다는 게 진리가 죽었다는 건데 그래서 진리가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진리 탐구라는 건 현대 철학의 주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유럽의 철학자 중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도 있다고 보면서 그 진리를 탐구하는데 어떻게 탐구하냐면 외부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개인이 철학에서는 걸 주체라고 하는데 주체가 그 진리에 참여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느끼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보편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좁은 특수 특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진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특수한 것, 그 다음에 특권적인 것, 좁은 것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평등의 확장이라든가 그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자체를 진리의 경험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이렇게도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뉴 이재명이 지향하고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정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이 있고 민주 진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 나온 하나의 그 계보 속에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그 마찬가지였는데 상대방을 적대화하고 이제 악마화해 상대 진영을. 그러면서 그 진영을 적대화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선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져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게 또 좀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주장에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존의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 보수 수구 진영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선한 것 같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딱 등장하니까 우리 진영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정치도 이거 올바른 정치를 그동안 해온 게 맞아?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과거에 노무현 그 정치 이후에 특히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지금 여러 가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맞나? 그리고 시대의 정신에 따른 그런 정치를 한 게 맞나? 또 좋은 사람들을 키운 게 맞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되는 결과 속에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사건을 해석해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패거리 정치를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진영이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끝났으니까 역할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런 좀 괴물 같은 계엄 세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이 또 계엄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뭐 나라의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다가 막 오늘 보면 미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정치를 하고 뭐 희한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놈들 지금 니네들 뭐 하는 놈들이냐. 아.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하라고 지원하라고 지금 여당도 만들어놨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놈들이 이네들이 지금 진짜 민주 진영이 맞아? 아. 정당 내에서 진짜 이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걸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진영의 대통령 네. 노릇을 했고 네. 그런 역할을 했고 민주당 내에는 아직도 그렇죠. 문재인 정권처럼 예. 그때처럼 앙식 레짐을 지키려는 그런 그렇죠. 국체제를 네.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알랭바디 의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보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리인데 네. 이건 특권과 특수성이 아. 갇힌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러면서 또 무슨 문파, 노파 이런 것들을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귀 예. 정치인 거잖아요. 예, 무슨 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거 얘기하는 네, 거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도 아직도 모르고서 이렇게 개파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국민이 지금 윤 어게인이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네. 문재인 진영이 등장해가지고 뭘 하는 거를 나는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이 그렇고 니들이 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실패해놓고서 뭘 해달라고 하냐.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신상 필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 시대 정신에 반하고 또 사람들이 지금 그 지지하고 있는 이 정부에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냐. 니들이 지금 무슨 합당을 얘기하면서 1인 민주주의, 뭐 1인 1표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국민의 지금 아젠다냐. 이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좋은 걸 하는 거냐. 누가 너희들 보고 지금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절박한 시대의 과제라고 이걸 얘기를 했냐. 아무도 관심 없는 걸 이렇게 물어붙이는 게 이유가 뭐야? 그걸 앞장서서 이제 밀어붙인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인데. 예, 정청래 대표이기도 하고 그는 제가 볼 때는 허수아비죠. 바깥에 있는 김어준이라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려고 하면은 힘으로만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시민의 국민의 어떤 그걸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늘 그런 게 이제 학교라든가 무슨 미디어라든가 무슨 종교라든가 이런 게 무슨 그런 걸 예. 맡았는데 오늘날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국가 바깥에 자율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조작 장치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의 유튜브 같은 거예요. 저희 문명 비평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레거시 뭐 유시민 씨는 뭐 레거시하고 뭐 유튜브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유튜브 생태계 안에다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지금 되는 어떤 시대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이걸 보면서 모든 정보를 거기서 보고 또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생태계 안에 완전히 갇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그냥 무리를 짓는 생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정말 또 위기에 처하게 된 게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가 만들어지면 이런 미디어라는 게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나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미디어 전문가도 이거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구 종말 시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만든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있는데 매년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이걸 맞추면서 근거를 뭐 4개, 3개씩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첫 번째로 되는 게 핵무기의 위험만큼이나 이런 어떤 자율적인 미디어 생태계가 등장해서 페이크 뉴스가 등장한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교묘한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고 그걸 조작할 수 있으면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울만 걸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숫자로서 동원만 할 수 있으면 외부의 미디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여론도 조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거기 진입시켜가지고 표로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일단 현상이고 그거에 버금가는 비슷한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정청래 씨가 하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그 대의원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표면으로는 1인 1표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그 의원 자기 그 동료 의원들에게 어떤 신뢰도 받고 있지 못한 대표가 김어준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의 뭐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거의 뭐 뭘 하고 이렇게 완전 정신이 신도화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그 사람의 등장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국민의 아젠다, 시민의 아젠다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의 아젠다를 대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 근데 이 사람은 또 기존에 실패한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대형 스피커야. 문재인 씨 지금 저 평산 책방을 김어준 TV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적나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 행위를 같이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당도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당의 어떤 이런 대표 같은 것들을 허수아비를 앉혀놓으면은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람들을 거기 앉혀가지고 지방에 가보면은 저도 어저께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저 황석영 선생님이라고 그 소설가 네. 그분하고 군산에서 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네. 그분이 군산에 있으니까 그 전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야, 이 지역이 자기가 여기 와봤더니 그분도 원래 군산 분은 아니거든요. 네. 와봤더니 뭐 저희 공천을 하고 뭐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완전히 도로 문제당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다고 황당하다고 그러면서 도로 문주당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기가 워낙 형편이 없고 이렇게 그 패거리화돼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전북을 노리잖아요. 조국 여기 내려와서 뭘 한다. 거기에 뭐 황현선 씨가 내려와서 뭐 그런 게 파다하다는 거야. 근데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런 어떤 공천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돌리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체제를 그대로 그냥 앙샹내지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지방선거라든가 또 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이 뉴 이재명이란 현상이 뭐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발은 아니지만 그런 패권적인 어떤 그런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다고 그런 저는 움직임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뉴 이재명 현상에서 저는 좀 이렇게 보통 여기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중에 하나는 새로 유입된 사람들을 주로 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하려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찍는 거야. 시니컬하게.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또 수동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찍을 수는 없잖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정치에는 막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되게 골다공증처럼 그냥 안에가 그냥 비어있는 그런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기호가 등장을 하니까 나는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없었으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저 정도 40몇 % 됐을까도 의문이에요.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MBS 조사에서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통령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65%였는데 이번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65했죠.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40%대인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그나마 못했을 거다. 현재 민주당 그렇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데 우리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마음 먹고 정말 예전 같으면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저 정도 하면은 저는 한국 정치 이 진영이 정계 개편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한테는 보여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뭐 얘기하는 게 이런 시점에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 교수님 민주당의 뚜껑만 쓰고 있지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도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충돌이고 반동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반동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 정치 이런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친명, 무슨 뭐 친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친명이라는 게 저 사람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친명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국민파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과 시민이 나서가지고 저 문제를 결국은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저런 짓을 하게 되면 어떤 굉장히 높은 형태의 정치적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떠올릴 그건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 만나면 제가
그 방법을 한 3가지 주머니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박사님 개엄만 아니면 됩니다. 쇼츠랑 동영상 보면서 네. 처음으로 박사님의 그 정무 감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정계개편이라는 말씀을 정무적으로도 하시면서 보고 계신다 현상을. 예. 슈퍼챗 읽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2번째죠. 네. 정리를 하자면은 그 진리라는 것은 사건을 통해 굉장히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진리의 되는데 실체를 느끼는 과정.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재명 맞습니다.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그렇죠. 그런 진리를 경험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됐고, 야 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예,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 맞아? 예, 그렇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그렇죠. 하면서 진리를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 네, 자각을 하게 했다. 보편성을 그렇죠. 경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기호학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대상의 의미를 알려면 네. 그 대상만 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대상의 아, 옆에 있는 예.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라는 그 진영이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 아. 크랙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 역사에 큰 크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시대적인 크랙이. 근데 그런 그 크랙을 봉합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어떤 이게 맞아라고 질문하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는 지금 저 세력들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누가 진짜 그 세력의 찐이냐라고 따졌을 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빵인가요? 누가 전부 덩어리로 같이 얽혀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정청래 씨가 저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 그 문재인 어떤 그 진영이라고 하는 건 한 시대의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네.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진영이 굉장히 끈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우리는 그 중앙 정치에서 있는 무슨 뭐 장관을 누가 하고 뭐 국회의원 이런 걸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역에서 토들과 그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많단 말이에요. 지역 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세력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그걸 이제 보여준 게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현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의원이 붙었을 때 이제 정청래 대표 당선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제 8월에 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청래 그 대표로 사이에 드러난 사건이 네. 민의를 왜곡하는 사건이었죠, 사실은. 근데 8월에는 그게 그 현재 민주당의 수준이나 흐름이나 그 지지의 결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잘해야죠. 네, 누가 잘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각자 잘해야 돼요. 이런 네. 이제 지금 이슈 전파사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역할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잘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소명도 가지고 계시고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네. 사회에 엄청난 그 후퇴 6.8혁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 나왔습니다. 혁명이 그냥 뒤로 성공을 결국 못했어요. 그게 떠들썩하긴 했지만 사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콜레지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국가 이제 일종의 그 교육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를 하면서 했던 강의록을 이제 묶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를 구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그 강의록을 묶여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사회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 각성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면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그 윤 어게인도 문제지만 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하고 여러 어떤 각도로 이제와서 보니까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기자님들처럼 정보 취재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잖아요. 네. 사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이골이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프로페셔널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윤석열만큼인데 이거 문재인도 문재인인데 이 정부의 출연의 과정에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재명 리더십이 출연하는 어떤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 중요한 계기마다 어떤 정치적 살인을 여기서 정치적 살해를 하려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진영이 이제 움직였고 심지어는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빠른 레임덕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싹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 검찰이라든가 이랬던 사람들이 정청래 씨 주변에 거기 포진을 하고 또 그 저 법정에서 가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법률적인 그 딜 같은 것들 하면서 쌍방울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진술 회유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검찰과 왜 주변에다 거래를 싹 하고, 앉히고 네.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 싹 앉히고 이거를 보고서 이거를 이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중학교 정도 수준만 고통교육 과정만 보게 되면은 이 매핑을 해보게 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치 진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여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쿠데타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쿠데타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수준이다. 지난 그 대선 조기 대선 끝난 다음에 한 가을부터 네.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정치인 세계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쿠데타가 있었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걸 무산시키려고 했던 조이대 쿠데타가 있었는데 조기 대선 이후에 집권 여당 내에서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집권 여당 내부에 또 일종의 친이 쿠데타 같은 것이 정청래 쿠데타가 그런 거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과격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기 뭐 그저 우리 JTBC 거기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너무 선 넘는 그거 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지난 가을부터 했던 얘기 중에서 거의 틀린 얘기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 거의 없어요. 저 그때부터 김어준, 조국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뭐 제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보이거든요.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구조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네.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할 것으로 점쳐지잖아요. 그렇게 근데 또다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요? 네. 그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민주당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난 8개월, 9개월 그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계속 더 세게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더 세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표가 되는 거는 다음 국회의원의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의원 내각제 같은 거 해가지고 이 국회 같은 것들 완전히 자기 패거리로 장악을 하면 평생 그 일본 자민당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댓글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는 사람들도 그 의식이 깨가지고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정청래 씨나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 유시민 씨가 무슨 민주주의 현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인 착각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얘기들 그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그거 뭔지 다 알거든 이제는. 이제는 이게 보면 말이죠. 예전에는 그 김어준 채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게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불러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뭐 이슈 전파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개별적인 작은 채널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시민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군중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공부하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조각을 맞힌 눈이 아주 매눈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너무 많은 건데 시민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자들이 하는 게. 이런 비평 같은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조각을 캐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조각을 모으는. 그렇죠. 조각을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캐서 모으는 네.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평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곡괭이질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평가를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같은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모아다 놨는데 어떤 분들은 완전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려면 어떤 흐름을 본인만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박사님한테. 현상을 그러니까 볼 같은 때. 사안을 두고 구시대의 현자라는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게 일부 아니면 혹은 다수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나? 저는 거기에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댓글을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 너무 조각 같은 얘기인가? 어떤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이 뭐 시대의 흐름에 대한 네, 말씀이에요. 네, 네. 어떤 현상이나 흐름을 판단을 하실 그거는 때 비평을 할 때 해석하는 댓글 같은 걸 보는 게 기준. 아니고 네. 저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영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저는 제 채널에서도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문학을 하는 사람은 네. 국가도 네. 그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어긋나는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옛날에 장관하면서도 막 드골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게 문학과 철학하는 사람들,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 철학보다 문학이 더 레디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보편적인가. 모두에게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인가. 역사는 모두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사기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언술은 모두를 위한 보편성의 정치가 아니에요. 패거리를 위한 누구에게 저런 얘기를 한가? 저런 얘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럼 패거리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면 딱 설명이 되지만 국민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관점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네.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저 시간 좀 가지만 세 번째 그 네. 그 네.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슈퍼챗만 읽고 아, 예, 그렇죠.